일본행 비행기가 한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68세 미국인 엘리너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는 나라였죠.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룻밤만 버티고 일본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5분 컷 안내가, 천년된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도심 한복판, 청계천을 헤엄치는 수다리, 밤 한강에서 만난 낯선 청년들의 환대가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요. 일주일 후 그녀는 일본행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서울 3일 연장을 선택했죠. 70대 동행 12명 모두가 만장일치로요. 비상 착륙이 인생 최고의 여행으로 바뀐 일주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온천 여행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백부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친구들과 여유를 즐기는 상상만으로도 즐거웠죠. 하지만 12인승 전세기가 일본 상공에 들어서자마자 기장이 긴급 방송을 했어요. 태풍이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고요. 착륙이 불가능하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장은 침착하게 말했죠.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다고요.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데이비드는 불안해하며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마이클은 일정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가 초조했죠.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까지 저는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될지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데 착륙 직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내에서 내리기도 전에 정확한 안내 방송이 나왔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혼란스러울 틈이 없었어요. 직원들은 정중했지만 신속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은 것처럼 말이에요. 입국 심사대로 이동하는 동선도 놀라웠습니다. 표지판이 명확했고 길을 헤맬 일이 전혀 없었죠.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도 매끄러웠어요.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우리 일행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호텔에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 일본으로 가자고요. 하지만 마이클은 다르게 생각했죠. 이왕 여기 온 김에 서울이 어떤 곳인지 보자는 겁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니요. 정말 볼 게 있을까요? 공항 직원이 호텔 셔틀 안내를 해줬습니다. 5분 안에 연결해 주겠다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5분이라니 과장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5분 만에 셔틀이 도착했습니다. 좌석도 깨끗했고 기사는 친절했어요. 셔틀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매끈한데요. 제 속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혹시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 편견과는 다른 곳일까요?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가이드가 추천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동네라고 했죠. 저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택시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다가 갑자기 낮은 기와 지붕들이 나타났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지붕의 곡선이 부드러웠죠.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도 아담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처음엔 감탄이 나왔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뭔가 아쉬웠어요. 한옥 안은 카페였고 기념품 가게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죠. 제임스가 투덜거렸어요.
관광지스럽다고요. 마이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이라고 했죠. 저도 속으로 동의했어요. 겉모습만 전통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통이란 건 살아 숨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제된 풍경을 보러 온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데이비드는 말없이 걸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 모두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안내인이 우리를 한 한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마당이 나왔죠. 안내인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옥의 배치는 계절을 담는다고요. 여름엔 대청마루로 바람이 통하고 겨울엔 온돌로 열을 품는답니다. 지붕선은 자연의 곡선을 본떴고 마당은 하늘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낡고 불편한 옛날 집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안내인의 말을 듣다 보니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처마 및 그림자, 마루와 방의 높이 차이까지 모든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겉보다 안을 보셔야 진짜를 안다고요. 온도를 직접 체험해 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서로를 쳐다봤죠. 온돌이요. 바닥 난방이라는 건 알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마이클이 먼저 끄덕였습니다. 해보자고요.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실망을 안고 돌아가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전통 한옥 스테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방은 생각보다 단출했어요. 바닥에 요만 깔려 있었죠. 침대도 소파도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허리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68세 나이에 바닥 생활이라니요. 안내인이 구들장 아래를 보여줬습니다. 아궁이에서 데운 열기가 돌 사이를 지나며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했죠.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열만 남는답니다. 1000년 전 기술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바닥에 손을 댔어요. 따뜻하네요.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손을 뻗었죠. 정말 따뜻했어요. 하지만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일정한 온기가 은은하게 올라왔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저녁 시간이 되자 우리는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요 위에 다리를 뻗고 앉으니 바닥의 온기가 다리로 전해졌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편한데요. 마이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의자 없이 앉는 게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달랐어요. 오히려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안내인이 더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름엔 대청마루에서 지내고 겨울엔 온돌방에 머문다고요. 바람길과 열기를 계절에 맞춰 활용하는 겁니다. 건축이 기후에 적응한 거죠. 연기 배출 시스템도 정교했어요. 아궁이부터 굴뚝까지 연결된 경로가 과학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요를 펴고 누웠어요. 저는 허리가 아플까봐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이 제 몸을 받쳐줬어요. 푹신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죠. 등과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졌습니다. 온기가 발끝부터 올라왔어요. 배를 거쳐 가슴까지 스며들었죠.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철학이었어요. 사람이 땅과 함께 숨쉬는 방식이었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진 공학이라니요. 잠이 스르르 찾아왔어요. 몸이 둥글게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걸 그때 알았죠. 마음까지 녹아내렸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도 함께 녹았습니다. 온돌방에서 잠을 깬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몸이 개운했어요. 안내인이 오늘은 경복궁에 간다고 했죠. 조선시대 왕궁이랍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가 무료라고 했어요. 한복 대여점 앞에서 우리는 멈칫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어요. 내 나이에 한복이요. 데이비드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70대가 전통 의상을 입는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쑥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사러 왔잖아요. 그 말에 마이클이 웃었어요. 맞다고요.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골랐죠. 옷을 입는 순간 신기했어요. 천이 몸을 감쌌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저고리가 어깨를 덮고 치마가 허리에서 흘러내렸죠. 옷이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였어요. 딱 붙지 않고 살짝 떠서 바람을 품었습니다. 제임스가 거울을 보며 감탄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을 지났습니다. 거대한 기둥과 지붕이 하늘을 받치고 있었죠. 한복을 입고 보니 건물이 다르게 보였어요. 기와의 곡선과 치마의 곡선이 닮았습니다. 담장의 선과 저고리 깃의 선이 이어졌죠. 옷과 건축이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궁궐의 시간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여는 의식이 있었고 정오엔 왕의 직무가 있었다고 했죠. 밤엔 경비가 궁을 지켰답니다. 하루의 리듬이 건축 안에 새겨진 겁니다. 저는 근정전 앞에 서서 상상했어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아침이 시작됐을까요? 한복의 기능도 배웠습니다. 겹쳐 입으면 따뜻하고 한 겹만 입으면 시원하다고 했어요. 소매가 넓어서 물건도 넣을 수 있었죠. 치마가 길어서 걸음이 느려지니 자연스럽게 몸가짐이 단정해진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정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우리가 궁궐 계단 앞에 섰죠.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다고요. 역사가 우리를 입혔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 옷을 입고 이 공간의 선이 시간 여행을 한 것 같다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과거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함께 숨쉬고 있었죠. 경복궁을 나와 우리는 다시 북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한옥마당에서 민속놀이 체험이 준비돼 있었어요.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였죠. 안내인이 도구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큰둥했어요. 이런 게 재미있을까요? 제임스는 더 냉담했습니다. 유치하지 않겠냐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안내인이 투호 화살을 건네자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임스가 화살을 던졌는데 항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내인이 박수를 쳤죠. 제임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차례는 마이클이었습니다. 화살이 빗나갔죠. 제임스가 웃었어요. 마이클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 승부욕이 불타올랐죠. 데이비드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점수를 세고 있었어요. 윷놀이는 더 뜨거웠습니다. 육가락을 던지는데 도가 나왔죠. 제임스가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체면 같은 건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70대 노인들이 마당에서 소리 지르며 웃었습니다. 놀이가 우리를 풀어줬어요. 어색함이 사라졌죠. 제기차기는 서툴렀습니다. 발에 제기가 제대로 맞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거였죠. 놀이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안내인이 청계천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이래요. 우리는 걸어서 청계천으로 향했죠. 빌딩 사이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청계천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물이 맑았죠. 산책로를 따라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안내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하천은 한때 복개됐다가 다시 살아난 거래요. 생태 회복 프로젝트였다고 했죠. 시민과 행정이 함께 노력했답니다. 저는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도심에서 이런 풍경을 보다니요. 놀라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데이비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죠. 갈색 몸통의 긴 꼬리였습니다. 수달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의 수달이라니요. 수달이 물결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바라봤습니다. 수달은 유유히 헤엄쳐 다리 밑으로 사라졌어요. 제임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복도 기술이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때 죽었던 하천을 다시 살렸고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죠. 청계천을 나온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내인이 한강의 밤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저는 괜찮았지만 데이비드는 달랐어요. 밤의 강변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70대가 어두운 야외에 있는 게 안전할까 걱정됐던 겁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조깅하는 사람들까지요. 불빛이 환했어요. 가로등이 곳곳에 서 있었고 순찰 경찰도 보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어깨가 조금 풀렸죠. 우리도 돗자리를 폈습니다. 안내인이 배달앱을 보여줬어요. 치킨과 맥주를 주문할 수 있대요. 여기까지 배달이 온다고요. 신기했습니다. 마이클이 앱을 조작하며 주문했죠. 30분 안에 온답니다.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에 다녀왔어요. 컵라면을 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돗자리로 돌아왔죠. 한강 바람을 맞으며 라면을 먹었어요. 국물이 뜨겁고 짭짤했습니다. 이상하게 맛있더군요. 야외에서 먹으니 특별했어요.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30분 만이었죠. 배달원이 웃으며 건네줬어요. 맥주 캔을 따자 청량한 소리가 났습니다. 치킨은 바삭했고 맥주는 시원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치맥이군요. 우리는 웃으며 건배했죠. 데이비드는 여전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경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안전요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시민들도 매너가 좋았어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싸우는 사람이 없었죠. 쓰레기도 각자 챙겼습니다. 데이비드가 천천히 긴장을 풀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하네요. 저도 동의했어요. 이건 두려움이 없는 자유였습니다. 밤에도 마음 놓고 나올 수 있는 도시였죠. 그때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색색의 빛이 하늘을 수놓았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드론들이 날아올랐어요. 수백 대가 하늘에 떴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드론들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꽃이 피었다가 새가 됐습니다. 하트가 나타났다가 별이 됐죠.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이었어요.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저 기술을 보세요. 제임스도 입을 벌렸죠. 저는 숨을 참고 바라봤습니다. 드론들이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떴습니다. 환영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청년 몇 명이 우리를 향해 캔맥주를 들어 올렸어요. 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여행 즐기세요. 우리는 놀라 캔을 들었죠. 짠! 서로 부딪혔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기술과 환대가 함께 있었죠.
안전과 자유가 공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노점들이 빼곡했죠. 김밥, 빈대떡, 떡볶이를 파는 상인들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는 한 김밥집 앞에 섰어요.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미국이라고 답했죠. 할머니는 영어로 물었어요. 뭐 먹을래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밥을 주문했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싸서 건넸죠. 맛있게 드세요. 제임스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관광객용 친절 아닐까요? 저도 속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쇼윈도 친절일 수도 있죠. 진심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카페였어요. 관광지가 아니었죠.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메뉴판을 영어로 설명해 줬어요. 친절했습니다. 커피를 만들면서도 우리를 신경 썼죠. 테이블까지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여기도 친절하네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요. 점심 후엔 뮤지엄에 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었죠. 입구에서 직원이 안내했어요. 한국어 못하시죠? 오디오 가이드 영어로 드릴게요. 웃으며 건넸습니다. 사용법까지 설명해줬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전시를 보는 내내 직원들이 지나가며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죠. 데이비드가 화장실 위치를 물었는데 직원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멀지 않은데도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장에서도 카페에서도 박물관에서도 똑같았어요. 친절의 품질이 일정했죠. 제임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는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좌석은 모두 찾고 서 있어야 했어요. 다음 역에서 한 젊은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앞에 섰죠. 앉으세요. 손짓했어요. 마이클이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남성은 고집했죠.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다른 손잡이로 이동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두 정거장 후 또 다른 승객이 데이비드에게 자리를 양보했죠. 제임스도 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서서 주변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주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았죠. 전화 통화도 조용히 했어요.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마이클이 멈춰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물었죠. 괜찮으세요? 마이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절이 개인기가 아니라 문화일대의 힘을 오늘 알았습니다. 제임스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시스템이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사람, 다른 직종이었지만 품질이 같았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었죠. 교육과 문화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 우리는 모여 앉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일 일본으로 떠나야 했어요. 태풍도 지나갔고 날씨도 좋아졌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임스가 먼저 말했어요. 솔직히 일본 가기 싫은데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저도요.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관광 중이었어요. 한국을 낮춰보고 왔죠.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뭘 봤나요? 온돌의 따뜻함, 한복의 철학,
청계천의 수달, 한강의 안전, 지하철의 배려까지요. 이제 진짜 공부를 합시다. 계획을 바꿉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찬성이요. 마이클도 손을 들었죠. 저도요.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우리는 일본행을 취소하고 서울 3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가이드에게 연락했죠. 더 배우고 싶다고요. 가이드는 기뻐하며 일정을 짰어요. 전주 한옥마을, DMZ 투어, 남산타워, 인사동까지요. 사흘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에서 학습자가 됐어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 했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온돌과 드론쇼가 공존했죠. 한복과 지하철이 어우러졌어요. 민속놀이와 배달앱이 함께 있었습니다. 옛것을 지키면서 새것을 받아들이는 도시였어요.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각자 서울에서 배운 한 가지를 쪽지로 남기죠. 모두 동의했어요. 펜과 종이를 나눠 가졌습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썼어요. 친절은 훈련될 수 있다. 마이클은 적었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이다. 데이비드의 쪽지엔 이랬죠. 회복은 의지의 결과다. 저는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온돌의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한복 입은 우리의 모습도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순간도 생각났죠. 한강의 드론쇼와 청년들의 짠도요. 저는 천천히 썼습니다. 신뢰가 서비스가 되고 서비스가 문화가 된다. 그 문화가 사람을 바꾼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했어요. 이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전부였습니다. 개인의 친절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였죠. 그 문화가 저를 바꿨어요. 편견이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비상 착륙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그때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태풍이 우리를 서울로 데려온 거니까요.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저도 손을 들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과 한강과 산이 어우러진 도시였죠. 저는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 글씨를 읽으며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자고요. 한국은 제 편견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선물했죠.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온돌방에서 느낀 따뜻함처럼 사람의 마음도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으며 시간이 아니라 역사와 함께 숨 쉬었죠. 청계천 수달이 물결을 가르던 그 고요한 순간, 한강 밤하늘에 드론이 환영합니다를 쓰던 그 감동,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며 눈가가 뜨거워졌던 그 따뜻함까지요. 나이 들어 떠난 여행이 이렇게 마음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오고 이해는 경험에서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마음을 열어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